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를 보면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14가지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이런 서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법원 민원실 가시면 양식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보면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 상황이라든지 재산, 그 다음에 수입에 비추어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을 해달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수신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수신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면 파산 선고라든지 면책 결정에 대한 그런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하면 그날에 이제 채무자분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보내줍니다. 면책 결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주기 때문에 채무자분이 면책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면책 결정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우편이라든지 전자수송으로 이제 송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먼저 채무자분이 문자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경위, 어떻게 채무가 발생을 했고 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제 내용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또는 사기나 도박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채권자와 채무 지급에 대해서 교섭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했는지 이런 사실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고, 또 과거의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동시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인지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술서 이제 상단에 보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수입 및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신청인 이름을 쓰고 또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진술서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를 생략하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법원은 그 파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면 조회를 해봅니다. 사건 조회를 해서 과거에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예전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으면 이제 허위의 기재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로 왜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술서에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를 했는지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유는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파산을 신청하려면 7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되고, 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파산을 신청하려면 5년의 기간이 경과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과거에 파산을 신청을 했다가 면책을 못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예전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았거나 면책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주로 이제
보고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하나 이제 그 진술서에 기재하는 항목 중에 과거에 사기나 도박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거나 또는 고소당한 사실이 있으면 이제 적도록 하는 그런 항목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예전에 사기로 형사재판 받았는데 이런 사실을 진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을 불허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사기나 도박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고소를 당했거나 하는 사실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진술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는 이유는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재산을 탕진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기 관련돼서 이제 발생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이제 비면책 채권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류는 채권자 목록입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이제 채권 내역을 기재하고 또 채권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내역에는 채권이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 또는 물품을 언제 구입을 했는지 이런 이제 항목이 있고, 또 그 사용처,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주로 생계비에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금으로 사용을 했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을 섰다든지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고, 또 이제 최초 대출금이 얼마였는지 또는 현재 잔존 채무액이 얼마인지,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 이런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작성을 할 때는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누락된 채권자가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은 이후에 채권을 이제 주장하면서 추심을 할 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목록을 기재할 때는 채권의 발생 순서대로 이제 기재를 하고, 같은 채권자라고 하면 이제 이어서 같은 채권자끼리 묶어서 기재를 하게 되는데, 채권의 발생 일자를 확인하는 것은 최근 대출금을 확인하고, 최근 대출금이 사용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낭비나 도박 등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는 이제 지급 불능의 시점이 언제쯤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간혹 이제 대출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 파산 절차와 달리 또 이제 형사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의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받아놓고 바로 파산을 신청했다라고 해서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출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잔존 채무액을 이제 기재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부채증명서를 각 채권 금융회사들로부터 발급을 받고, 또 개인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이라든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그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채무 내역을 신고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용상담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신용상담보고서를 부채증명 자료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 선고 결정이 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그 파산 선고 결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채무자가 면책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데,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각 서류를 송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게 되면 송달이 이제 안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송달하는 절차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최대한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과거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제
계좌 정보 가지고 채권자의 현재 주소를 파악하는 이제 절차, 뭐 사실 조회를 한다든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최대한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쓰는 항목이 1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리고 기타 재산이라고 해서 뭐 주식이나 특허권, 귀금속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고, 지급 불가능 시점에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받은 임차 보증금, 그리고 최근 2년간 이혼 재산 분할을 한 경우에 체크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재산 목록 관련해서 대부분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산이 뭐 별다른 재산이 없으시고, 그나마 이제 있는 경우가 예금 일부 금액이 있다든지 보험 해약 환급금이 일부 금액이 있다든지,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뭐 간혹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주택,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드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없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재산 분할이 있었고 그 재산 분할이 좀 과도하게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시 이제 부모님 거주하시는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원래 아버지가 소유였는데 뭐 어머니한테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또 뭐 사회 행위라든지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사정이 있으면 또 신중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서류는 현재 생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뭐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입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수입의 상황이라고 하면 자영 수입인지 아니면 급여를 받는 것인지, 또는 뭐 기타 연금 소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보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해서 수급비를 받는 게 있는지, 이런 항목들을 기재하게 되고, 또 동거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 동거하는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도 기재를 합니다. 또 동거하는 가족에게 수입이 있을 때 그 수입도 같이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거 가족을 기재하고 그 수입을 기재하는 것은 부양 가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을 때, 또는 미성년 자녀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을 때 그 미성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에 따라서 생계비를 얼만큼 인정을 하고,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지,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남은 금액이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계 수지표라고 해서 왼쪽에는 이제 수입을 적고 오른쪽에는 이제 지출 내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 수입인지 급여 소득인지, 또는 이제 연금 소득인지, 아니면 생활보를 통해서 받는 수급비가 있는지, 이런 항목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배우자에 대한 소득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지출 내역을 기재하는데, 주거비, 뭐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이런 항목들을 기재하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식비, 뭐 외식비를 포함해서 식비, 그 다음에 교육비, 전기가스 수도료, 그러니까 공과금이죠. 이런 공과금 적는 항목이 있고, 교통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 포함해서 교통비, 그리고 통신료, 의료비, 보험료, 이런 항목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소득이 전혀 없다 해서 수입 항목도 다 영원으로 기재를 하고 지출 항목도 다 영원으로 기재를 해서 이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생활을
하려면 지출은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너무 다 영원으로 기재하는 것도 조금 이제 신빙성이 이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일용직을 한다든지 이런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대략적인 지출 내역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는 파산 및 면제 신청서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 진출서, 채권자 목록, 그다음에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그다음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뒷받침하는 그 기재사항을 뒷받침하는 14가지의 이제 서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